저는 18년 동안 시니어분들의 자녀 지원 문제와 증여과세 위험을 연구해온 세무분석가 정미성입니다. 오늘 정말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가족끼리 보내는 돈은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으세요. 제 주변만 봐도 그렇고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8년간 직접 지켜본 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낸 돈이 몇 년 뒤 집을 사는 순간 갑자기 수천만 원짜리 세금으로 바뀌어버리는 일이 실제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과거 기록을 전부 뒤집어 보면서 단 한 줄의 메모 때문에 과세가 결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나 손주에게 돈을 보내실 때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세금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평생 모은 돈을 자녀에게 나눠주려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때문에 큰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오르고 자녀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오고 그때 비로소 몇 년 전에 보낸 돈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날까요? 바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송금할 때 메모 한 줄 제대로 남기지 않고 영수증도 보관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돈의 성격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세무서에서는 증명할 수 없는 돈을 그냥 준 돈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게 바로 증여세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즘 혹시 자녀나 손주에게 돈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기록을 남기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아버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오늘 내용이 중요한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8세 김영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따님 결혼을 앞두고 5천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결혼 준비하는 딸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김영태님도 딱 그런 마음으로 통장에 돈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몇 년 뒤 따님이 집을 사는 과정에서 갑자기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꼼꼼하게 확인하거든요. 그때 김영태님은 정말 당황하셨다고 해요. 송금 메모도 단순하게 딸 이름만 써놓으셨고 따로 영수증이나 차용증 같은 건 전혀 준비해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세무서에서는 이것을 그냥 준 돈으로 판단했고 증여세가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김영태님께서 그때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부담을 떠안아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억울해하셨어요. 그런데 세금은 마음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리 부모 마음이 순수하고 자녀를 돕기 위한 거였다고 해도 기록이 없으면 그 마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서 특별히 기록을 남기지 않으신 적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김영태님처럼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상속이나 증여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작은 기록 하나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메모 한 줄, 영수증 한 장이 나중에 수천만 원을 절약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송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안전한 재산 관리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세금 폭탄과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송금 메모를 제대로 남기지 않는 습관입니다. 여러분께서 자녀에게 돈을 보내실 때 메모란에 뭐라고 쓰시나요? 혹시 그냥 비워두시거나 자녀 이름만 달랑 쓰시진 않나요? 이게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정도를 명확하게 적지 않고 송금하면 나중에 그 돈이 증여로 판단되기 정말 쉬워요. 국세청 조사 지침을 보면 가족 간 송금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기록의 명확성입니다. 메모가 정확할수록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제가 만난 69세 최은호님이라는 분은 자녀 통장에 2천만 원을 보내면서
메모를 완전히 비워두셨어요. 그냥 급하게 보내시느라 메모를 쓸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런데 나중에 자녀분이 집을 사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됐고 최은호님은 그때 정말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송금하실 때는 반드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몇 번째인지까지 명확하게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서 등록금 1차분이라든지 결혼준비금 2회차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생활비나 용돈 같은 포괄적인 표현은 나중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송금 메모를 어떻게 남기고 계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이 습관을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메모 한 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차용증만 써놓고 이자 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정말 흔한 실수예요.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차용증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실제로 이자와 원금이 오가는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개 세무 판단 기준을 보면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때 이자 지급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차용증에 아무리 이자율을 멋지게 써놓아도 실제로 이자를 한 번도 받지 않으면 그건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한 거죠. 제가 상담했던 72세 박도아님은 아들에게 1억 원을 빌려주시면서 차용증을 아주 꼼꼼하게 작성하셨어요. 이자율도 적고 상환기간도 명시했죠. 그런데 막상 이자는 한 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이것을 빌려준 돈이 아니라 그냥 준 돈으로 판단했고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신다면 매달 같은 날짜에 일정 금액의 이자를 꼭 계좌이체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귀찮더라도 꼭 해야 해요. 이자율만 적어놓고 실제 거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차용증만 써두고 이자는 한 번도 받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자 흐름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로 짚어볼 건 원금 상환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자도 중요하지만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은 기록이 있으면 실질적인 거래로 인정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상환 흐름이 있으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대로 원금 상환이 전혀 없으면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라고 판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식습6세 유재훈님은 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셨는데 상환 계획이 아예 없으셨어요. 언젠가는 갚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세무조사를 받게 됐을 때 상환 기록이 하나도 없다 보니 전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돈을 빌려주실 때는 분할 상환 계획을 반드시 적어두시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상환 흐름을 만드세요. 금액이 작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돈이 오간다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다만 날짜와 금액이 차용증에 적힌 것과 다르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일치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원금 상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예 계획이 없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이 자녀 명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부모님이 계속 관리하시는 거죠. 적금도 부모님이 넣고 투자도 부모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명의 신탁으로 분류되기 정말 쉽습니다. 명의만 자녀 이름이지 실제로는 부모님 돈이라는 거죠. 명의 신탁으로 판단되면 원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불어난 수익까지 전부 증여로 과세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65세 배정우님은 아들 명의로 적금을 들어놓고 매달 직접 관리하셨어요. 몇 년 동안 열심히 모으셔서 1억이 넘는 금액이 됐는데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게 통째로 증여로 걸렸습니다. 배정우님은 자녀를 위해서 한 일인데 오히려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신 거죠. 여러분께서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신다면 증여 후에는 반드시 자녀가 직접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도 자녀만 알고 있어야 하고 거래도 자녀가 직접 해야 해요. 비밀번호를 부모님이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명의신탁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 명의 통장을 대신 관리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증빙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세금은 마음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돈을 쓰셨어도 증명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교육비나 의료비나 결혼자금 같은 경우는 증빙만 제대로 있으면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영수증을 안 챙겨두시면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죠. 71세 황미정님은 손주 교육비를 몇 년 동안 지원하셨는데 영수증을 하나도 보관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증빙을 요구받았을 때 제출할 게 없어서 일부가 과세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는 모든 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연도별로 폴더에 정리해 두세요. 종이로만 보관하면 분실할 위험이 크거든요. 디지털로 보관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클라우드에 올려두시면 더 좋고요. 지금까지 증빙 서류를 어떻게 보관해 오셨나요? 혹시 그냥 서랍에 막 쌓아두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찾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 증여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가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비과세 한도라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신고 누락 시 최대 20%의 가산세가 붙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한도 내라고 방심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문제가 되는 거죠. 70세 정대성님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한도 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몇 년 뒤 다른 증여권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전 미신고권이 드러났고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증여를 하신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만 해도 가산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증여 신고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안 하신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 가족 간 송금이 세금으로 바뀌는 6가지 위험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런 위험을 실제로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더 깊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험 요소들을 보셨으니 이제는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아야겠죠? 먼저 송금 목적을 명확히 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세무조사는 과거 10년까지 기록을 샅샅이 살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내는 돈이 10년 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대로 된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송금할 때 메모 없이 포괄적인 표현만 쓰면 나중에 증여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생활비라고만 쓰면 안 돼요. 등록금이면 등록금, 병원비면 병원비, 결혼자금이면 결혼자금이라고 목적을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가능하면 몇 회 차인지까지 적어두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자녀에게 돈을 보내시나요? 그 목적을 메모란에 정확히 적는 습관을 들이세요. 귀찮으시더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차용증과 이자 흐름을 세트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차용증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자 지급이 실질적인 거래의 핵심 증거입니다. 이자를 몇 달만 받고 중단하면 실질적인 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차용증에 적힌 기간 동안 꾸준히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매달 고정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계좌이체로 받으세요. 현금으로 받으면 기록이 안 남으니까 반드시 이체로 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매달 25일에 20만 원씩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그걸 정확히 지키는 겁니다. 날짜가 바뀌거나 금액이 달라지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자는 지금 매달 받고 계신가요? 안 받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원금 상환 계획을 제대로 세워두는 겁니다. 분할 상환이 가장 실질적인 거래로 인정받기 좋아요.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조금씩 나눠서 갚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고액이라면 공증까지 받는 게 더 안전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확실해지거든요. 5년 분할 상환이든 10년 분할 상환이든 구체적인 계획을 문서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제로 돈이 오가게 해야 합니다. 상환 계획을 별도로 잡아두셨나요?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갚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증여 시에는 자녀가 직접 관리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명확한 소유권 이전이 핵심이에요. 명의만 자녀로 바꿔놓고 실제로는 부모님이 계속 관리하면 그건 진짜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운용하면 그동안 생긴 수익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정말 큰 손해죠. 증여를 하셨다면 계좌 권한을 전부 자녀에게 넘기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도 바꾸고 거래도 자녀가 직접 하게 해야 해요. 지금 자녀 명의의 통장이 있으신가요? 그 통장을 누가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부모님이 관리하고 계시다면 빨리 자녀에게 넘기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손주 계좌는 반드시 부모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돈을 보내는 것도 결국 증여예요. 그런데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더 복잡해집니다. 손주 명의 통장이라도 손주 부모가 모르면 이건 명의 신탁이 됩니다. 조부모님이 손주를 위해서 한 일이 오히려 세금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손주에게 돈을 주고 싶으시다면 먼저 손주 부모에게 증여하신 후에 부모가 손주 계좌를 관리하도록 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손주 통장은 누가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부모님이 직접 관리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구조를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증빙 자료를 디지털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종이 영수증만 보관하면 나중에 찾기도 어렵고 분실 위험도 크거든요. 데이터로 보관하면 분실 걱정 없이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받으시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올려서 연도별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하는 겁니다. 2023년 교육비, 2024년 의료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증빙 자료는 어디에 저장돼 있나요? 혹시 서랍 어딘가에 쌓여 있진 않나요? 디지털 보관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스마트폰 사진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 7번째는 큰 금액은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받으라는 겁니다. 10년 단위로 증여 설계를 잘하면 수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임의로 설계하면 나중에 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5천만 원 이상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실행하기 전에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세무사나 재무설계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시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 상담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을 생각하면 훨씬 이득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항상 유리해요. 여기까지 7가지 실천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끼리라서 괜찮다는 오래된 상식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후에 큰 문제가 되어 돌아와요.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과 선의가 그대로 세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여러 사례를 통해 보셨죠? 68세 김영태님처럼 5천만 원을 보냈다가 증여세를 내게 되는 일, 72세 박도아님처럼 1억 원 차용증을 써놓고도 증여로 과세되는 일, 이런 일들이 실제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관리하시면 똑같은 돈을 보내도 세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송금 메모를 제대로 쓰고 이자 흐름을 만들고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고 증여 신고를 제때 하는 것,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잘못된 상식은 가족끼리는 문제없다는 생각이었고 올바른 관리 방법은 기록과 증빙과 실질,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세무조사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고르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열고 자녀에게 보낸 돈의 목적을 메모로 다시 정리하는 것, 딱 이 한 가지만 해도 앞으로의 세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카카오톡이든 문자든 메모장이든 어디든 좋으니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무슨 목적으로 보냈는지 적어두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녀와도 이 내용을 공유하세요.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마음이 세금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돼요.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릴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실전 전략을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상속세도 증여세만큼이나 중요한 주제거든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꼭 이어서 보시고 여러분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